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맞은편 바깥사돈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윤희는 망설임 없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경숙이 윤희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감히! 윤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20분 뒤 병원 응급실 복도. 병원장이 윤희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윤희 센터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경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평생 무시해왔던 그 여자에게 병원장이 달려와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경숙이 하녀 취급했던 그 사돈의 정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1975년 봄, 경상도 어느 도시의 한 초등학교. 복도 끝 게시판에는 매달 성적표가 붙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그 좁은 복도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맨 위 이름 석자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김윤희. 삐뚤빼뚤한 붓글씨로 쓰인 그 이름 앞에 아이들은 수군댔습니다. 또 김윤희네. 맨날 1등이래. 근데 옷은 왜 저래? 윤희의 옷은 늘 허름하고 낡은 상태였습니다. 소매가 헤어져 있었고 신발 앞코가 벌어져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윤희는 교실 안 귀퉁이에서 작은 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흰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보리가 절반이 넘었고 반찬은 김치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윤희는 고개를 들고 먹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같은 반 박경숙은 그 모습을 늘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경숙의 도시락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플라스틱 도시락통, 계란말이, 소시지, 시금치 나물, 반찬통이 3개씩 됐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성적표는 늘 하위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경숙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경숙아, 너는 가난한 윤희보다도 못하냐?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애만도 못하냔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경숙의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윤희가 미웠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공부는 왜 잘하는 건지, 왜 그딴 애랑 비교당해야 하는 건지, 그 미움은 경숙의 가슴 속에서 해마다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윤희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윤희.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경숙은 우연히 교무실 앞을 지나다 들었습니다. 윤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네요.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아무래도 계속 다니기가 어렵겠답니다. 선생님들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경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조그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날 이후로 성적 게시판 맨 위에는 더 이상 김윤희가 없었습니다. 경숙은 그 빈자리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윤희는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2살짜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실을 감고 작은 손으로 기계를 돌렸습니다. 손이 트고 겨울엔 동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책을 폈습니다. 형광등도 없는 방에서 주방 불빛을 빌려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식당 허드렛 일도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마루를 쓸고 술 취한 손님들의 욕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책은 놓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장, 긴 책상이 줄지어 늘어선 썰렁한 강당,
윤희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연필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아직 기계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답을 채워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윤희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 시내 한 한식당. 창문 너머로 붉은 은행잎이 흩날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죠. 윤희는 감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잔주름이 자연스럽게 새겨진 얼굴. 하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목이 길었습니다. 앉아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달랐습니다. 선홍색 재킷, 굵은 금목걸이, 머리는 살롱에서 막 나온 듯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은 자리에 앉자마자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뺨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 깜빡임이 한 번 길어졌습니다. 윤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0년.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숙은 알았습니다. 이 눈, 이 자세, 이 눈빛, 김윤희, 목구멍 어딘가에서 쓴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표면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경숙의 아들 연석과 윤희의 딸 이나 두 사람 얘기로 흘렀습니다. 우리 연석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성실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나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아이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에요. 하지만 경숙의 눈은 내내 이나를 훑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빛,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경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교사래. 집안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남편 이정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연석이가 좋다면 됐지. 경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이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은 경기도 분당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야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새벽 6시부터 주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를 찌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고 연기에 눈이 시렸습니다. 그러나 주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은 거실에서 딸들과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나야, 동태전 더 부쳐. 주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나는 돌아서며 프라이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발이 욱신거렸습니다. 점심상이 다 차려졌을 때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나가 앞치마를 풀며 자리를 찾을 때 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야, 몸에 기름 냄새가 많이 배서 겸상하기가 그렇네. 넌 부엌에서 먹어.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연석은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이어서 몇 마디 더 얹었습니다. 배운 거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집은 역시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우리 연석이가 늘 고생이 많아. 집안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서야 원. 이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이나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어가는 전 부스러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경숙이 쇼핑을 간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나야, 오늘 백화점 같이 가자. 심심하네.
이나는 토요일 오전 백화점 입구에서 경숙을 기다렸습니다. 경숙은 화려한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그날 오후 내내 이나의 두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옷이 담긴 가방, 가방이 담긴 가방, 신발 상자. 경숙은 앞서 걸으며 이것저것 쇼핑하고 나왔고 이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거 들어. 저거 들고 잠깐 기다려. 아, 거기 놔두지 말고 들고 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두 손 가득 들린 쇼핑백, 새빨개진 손가락 마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연석의 누나 부부까지 모인 자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경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나는 친정이 좀 그렇잖아. 변변찮은 집안 출신이라 그게 참 아쉬워. 연석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나는 밥을 씹다가 멈췄고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씹던 밥은 그냥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윤희에게 전해진 건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윤희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은 양의 명절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는 것. 음식하느라 몸에 기름 냄새 뱉다고 겸상 거절당한 것. 시어머니 백화점 쇼핑 따라가면 짐꾼 노릇만 하고 돌아오는 것.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매번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사위 연석의 생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직접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식 프리미엄 레스토랑.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돈인 경숙 부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사위 생일인데 겸사겸사 같이 식사하시죠. 경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죠 뭐.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닫히자 바깥의 겨울 바람이 차단됐습니다.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깔렸고 테이블마다 작은 화병에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6명이 큰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윤희, 남편, 딸이나, 사위 연석, 경숙, 바깥사돈.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경숙은 메뉴를 보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데가 많더라고. 그래도 역시 강남은 달라. 바깥사돈은 시원한 물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뭐든 괜찮아. 연석은 어색하게 웃었고 이나는 냅킨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윤희는 술을 따르고 잔을 들고 생일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석아,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우리 딸 잘 부탁해. 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좀 이상한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세요? 아버지? 연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마에 땀도 맺혔습니다. 차가운 땀이었습니다. 짧은 신음. 그리고 상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윤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박갓사돈 곁으로 갔습니다. 연석과 함께 박갓사돈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맥박을 짚고 눈동자도 확인했습니다. 입술 색깔, 식은땀, 호흡 패턴, 1초, 2초, 3초. 지금 즉시 119 부르세요. 또렷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가 이정호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손을 뻗는 순간 경숙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윤희의 어깨가 밀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한쪽 무릎이 닿았습니다.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감히.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테이블 너머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웨이터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나가 입을 막았습니다. 연석이 어머니 하고 낮게 말렸지만 경숙은 남편 곁을 막아섰습니다. 윤희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박갓사돈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119는 빠르게 왔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며 구급차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에 박갓사돈을 옮겼습니다. 경숙은 울면서 남편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구급대원들이 박갓사돈을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구급차에 올라타며 울부짖었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졌습니다. 식당 앞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이나가 윤희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윤희는 무릎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코트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야지. 연석이 차를 빼왔습니다. 네 사람이 구급차의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냉랭한 형광등 불빛, 소독 냄새, 어디선가 들리는 낮은 기계음. 경숙은 이미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 일행이 응급실 입구로 들어서는 것을 경숙은 보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응급실 자동문 앞에 서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 달려오는 소리. 센터장님.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 임철민이었습니다. 흰 가운이 움직임에 따라 펄럭였습니다. 60대 중반, 강단 있는 얼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는 놀람이 역력했습니다. 퇴근하다 차에서 뵌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윤희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갓사돈이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경숙이 그 장면을 본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려온 사람, 센터장님.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경숙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직이 박태호가 박갓사돈 정호의 상태를 살피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38살의 젊은 의사. 하지만 이 순간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윤희를 보자마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교수님. 낮고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자 관상동맥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이 지나치게 가늘고 꼬여 있습니다. 일반 스텐트 삽입 시 파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병원장 임철민이 당직이 태호를 바라보다 윤희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희 센터장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 경우엔 센터장님이 개발하신 관상동맥 미세 스텐트 삽입술만이 가능합니다. 해당 술식은 본원 IRB 승인 하에 현재 시행 중이고 집도 권한은 책임 연구자이신 센터장님께만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수술방 즉시 잡겠습니다. 이나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청회색 코트를 입은 채 서 있는 엄마. 방금 전 시어머니에게 밀쳐 바닥에 나동그라졌던 엄마. 그 엄마가 지금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꾹 눌러 참았습니다. 경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센터장, 교수님, 술식 개발자, 병원장이 직접 달려온 사람, 평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 병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숙의 두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3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기다려. 윤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수술복 준비해 주세요. 수술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강한 수술 조명이 테이블 위를 비쳤습니다. 모든 소리가 정제됐습니다. 기계음, 간헐적인 모니터 경보음, 그리고 집도 위의 낮은 지시. 윤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혈관벽 조심. 마이크로 카테터가 실처럼 가는 관상동맥 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수 의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경보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팀 전체가 숨을 참았습니다. 윤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대기 공간. 연석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이나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도만 느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숙은 혼자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에 올리고 두 손을 그 위에 얹은 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나왔습니다. 수술 모자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당직이 태호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 이송 중이고 상태 안정적입니다. 연석이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숙이 일어섰습니다. 윤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희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실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격앙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또렷했습니다. 사돈. 짧은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딸이 배운 것 없는 집안 며느리가 아닌 거 아시겠죠? 경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윤희와 이나는 나란히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다 이나가 멈췄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오늘 그 말할 때 나 너무 고마웠어. 윤희는 운전석 문을 잡은 채 잠깐 딸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말을 한 거야.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윤희와 이나는 카페에 갔습니다. 둘이 앉은 조용한 카페.
커피 향이 났습니다. 창밖에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윤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나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일주일 후 법률사무소 상담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명절 단독 노동, 겸상 금지, 공개적 모욕 발언, 쇼핑 짐꾼 강요. 윤희는 옆에 앉아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덧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말을 멈출 때마다 그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도였습니다. 연석에게는 윤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연석아, 네, 장모님. 자네 집에서 우리 딸은 가족이 아니었지? 그리고 자네도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겠어. 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던 날, 윤희는 경숙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 귀퉁이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나가 사돈댁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사돈도 아시죠?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혼자 주방에 서서 그 많은 음식 다 만들고 같이 앉아 식사도 못하고 가족 모임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 옆에서 사위는 한 번도 우리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돈. 우리 딸한테 배운 거 없는 집안이라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집안 운운하며 며느리를 짐꾼처럼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진 말로 망신 주고 무시하는 게 과연 사돈이 말하는 그 기본이 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경숙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우리 딸, 이제 사돈댁 며느리 아닙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경숙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이나는 윤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식탁? 국그릇과 밥공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윤희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꾸며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윤희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가난해서 자퇴한 아이는, 검정고시로 이어간 아이는, 공장에서 손이 트던 아이는 결국 아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50년 전 윤희가 사라졌을 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끝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온 것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없이 쌓아온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